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조선의 군주, 광해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광해군 하면 보통 임진왜란 한 후에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군주 이런 이미지랑 그렇죠. 현실주의 군주. 근데 또 동시에 친족을 살해하고 결국 폐위된 왕, 이런 비극적인 면도 있고요. 맞아요. 평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리죠. 이번 분석에서는 그 재위 기간 1608년부터 1623년까지의 핵심 사건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서자로서의 약점, 또 권력 강화 과정에서 있었던 숙청, 그리고 대동법 같은 개혁 시도, 외교 문제까지 다뤄볼 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도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 그 복잡한 맥락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상반된 평가의 시작점, 역시 출생 배경부터 봐야 할까요? 선조의 후궁, 아들, 서자였다는 점 말이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면서 능력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적장자 계승 원칙이 워낙 강했거든요. 아, 서자라는 꼬리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핸디캡이었군요. 그렇죠. 정통성 시비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선조가 정비, 그러니까 임모광호에게서 적자인 영창대군을 얻으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불안해진 거죠. 선조도 좀 영창대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건가요? 뭐 그런 정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즉위하기 전부터 이미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불안감이 즉위 후에 결국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 거네요. 지지 세력인 대북파 중심으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즉위하자마자 사실상 반대파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인홍, 이이첨 같은 대북파 인사들이 주도해서 소복파는 물론이고 서인, 남인 세력까지 거침없이 제거해 나갔죠. 조정을 완전히 대북파 인사들로 채웠다고 하던데요. 네, 삼정승을 비롯해서 핵심 요직을 전부 다요. 이건 뭐랄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은 얻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다양성이나 견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선을 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게 바로 폐모살제군요. 1613년 개축옥사부터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개축옥사. 이게 표면적으로는 박응서 같은 서울 출신 7명이 강도질을 한 사건, 칠서의 옥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시작됐어요. 아, 그냥 강도 사건이었는데 네. 근데 대북파가 이걸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 사건으로 완전히 판을 키워버린 겁니다. 조작한 거죠. 결국 정적 제거의 빌미로 삼은 거네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결국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 사사되고 당시 8살밖에 안 됐던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 보내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징살이라고 하죠. 아, 8살 어린아이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모, 그러니까 어머니 뻘인 임모광호까지 폐위시켜서 서궁에 유폐시켰고요. 네, 이게 바로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아우를 죽였다는 거죠. 이건 조선 사회의 근간인 유교 윤리를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은 행위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겠네요.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훗날 인조반정의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안정을 위해서 취한 조치가 오히려 자신의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은 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참혹한 길을 걸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재건을 위한 개혁도 추진했다는 점. 대동법 시행이 대표적이죠. 네, 맞아요. 1608년에 경기도에서 먼저 경기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실시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진 민생을 좀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존에는 각 지역 특산물을 곡물로 바쳤는데 이걸 토지 1결당 쌀 16말로 통일해서 내게 한 거예요. 현물 대신에요. 아, 쌀로 통일돼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죠? 가장 큰 건 방납의 폐단을 막는 거였어요. 관리나 상인들이 중간에서 특산물 대신 돈이나 쌀을 과도하게 뜯어내는 걸 막으려 한 거죠. 이걸 관리하는 선해청이라는 관청도 새로 만들었고요. 비록 경기도에 한정되긴 했지만 백성들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네, 그의 어떤 행정가적인 연모,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잖아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요. 그렇죠. 당시 동아시아 정세가 정말 급변하던 시기였거든요. 명나라는 기울고 있었고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이 막 떠오르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외교를 펼친 거죠. 네, 아주 실리적인 외교였어요. 예를 들어 명나라가 후금을 치라고 파병 요청을 했을 때 군대를 보내긴 보냅니다. 심화 전투 때죠. 근데 도원수 강옥립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려요. 상황 봐서 분리하면 후금의 투항에도 좋다고요. 와, 투항하라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명과의 의리도 지키는 척하면서 후금과의 완전한 적대 관계는 피하고 오히려 투항한 강옥립을 통해 후금의 정보를 얻으려는 아주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겠네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준 은혜, 이걸 제조지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저버렸다는 비판이 엄청났죠. 결국 그 제조지은 배신이라는 비판이랑 아까 얘기했던 폐모살제라는 윤리적 문제가 합쳐져서 네. 1623년에 서인 세력이 주축이 된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명분이 된 겁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그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 특히 실리 외교 노선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친명배금으로요.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다른 비극,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졌다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그렇습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오랫동안 그냥 폭군으로만 평가받아 왔어요.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대동법 시행이나 실리 외교 같은 부분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실주의 군주라는 재평가도 받게 된 거군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냉철한 외교 전략가이자 동시에 잔혹한 숙청자,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네,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걸 그냥 광해군 개인의 성격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이 처했던 어떤 구조적인 압박 속에서의 선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구조적인 압박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 후금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내부의 불안 요소, 정통성 문제나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교적인 명분까지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으로 보는 겁니다. 신뢰를 추구했지만 명분을 잃어버린 대가, 그게 폐위였군요. 그렇죠. 결국 신뢰를 위해 명분을 버렸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광해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겪게 되는 딜레마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대동법이나 실리 외교 같은 정말 빛나는 업적도 있었지만 폐모살제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 왕. 네, 실리를 줬다가 명분을 잃고 결국 역사의 패배자도 기록된 인물이죠. 광해군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존립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 앞에서 지도자는 어디까지 현실적이어야 할까? 또 어떤 가치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걸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라면 광해군이 마주했던 그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